사무국장이고요. 이상섭이라고 합니다. 공개 카톡방에서는 제가 글을 요즘에 잘 안 올리지만 리셋이라고 글을 몇 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우리 금속노조 포항지부에 얼굴 마담이기 때문에 각종 방송에 출연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가지고 그동안 많이 외부로 알리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9월 중순쯤에 우리가 가면을 쓰고 어쩔 수 없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딱 2달이 지났습니다. 그 2달 동안 우리는 굉장히 큰 성과를 만들었고, 그리고 성과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호조 경영 50년 포스코에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세우는 중심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당당하게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면 저는 된다라고 봅니다. 사실상 오늘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일정을 받는 첫 일정입니다. 그래서 힘있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힘차게 부하나 할 테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같이 하시면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자! 포스코 금속노조가 답이다! 다시 태어나자! 포스코 금속노조가 답이다! 네, 그러면 금속노조가 답이다. 금속노조가 답이다 하고 아직 안 익숙하시겠지만 투쟁! 이렇게 같이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간부 여러분들께서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태어나자! 포스코 금속노조가 답이다! 다시 태어나자! 포스코 금속노조가 답이다! 금속노조가 답이다! 투쟁! 네, 하실 수 있겠죠? 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자! 포스코 금속노조가 답이다! 다시 태어나자! 포스코 금속노조가 답이다! 금속노조가 답이다! 투쟁!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찬 함성과 박수로 포스코 50년 노조 경영에 맞서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조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권영국 변호사님 모셔서 강의 듣기 전에 간단하게 한 분만 모셔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를 주최해주고 계시는 금속노조 포항지부 이전락 지부장님,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포항지부장 이전락입니다. 수행이라는 용어는 어색하거든요. 동지라는 용어는 어색하고 수행이라는 용어는 어색하고 빨리 했어야 될 용어였습니다. 그죠? 50년 침묵의 역사를 깨고 정수같이 섞였던 처리장막을 여러분들이 걷어내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지만 호수 안에는 따뜻한 봄이 기다리고 있고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빨리 함께하지 못한 부분들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속노조 지부장이지만 현대제철 소속의 조합원입니다. 원래 개인적으로는 원래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지들이 자리매김할 때까지는 함께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희망들, 또 새로운 꿈들은 동일히 가슴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확연하게 우리 금속노조에 가입한 모든 동지들은 자기 소신과 철학에 뚜렷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3살 동지가 제일 가슴 아파하는 부분들은 포스코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금속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아버지는 한국노총인데 자기 자신은 금속노조에 가입한 그 아들, 그 심정은 하나였습니다. 포스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대로 두면 포스코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아버지 말씀을 다른 걸 다 존중하더라도 이 부분만큼 양보할 수 없다. 아버지 곧 나가시지만 저는 이 회사에 30년씩 이상 다녀야 되는 이 회사를 알토랑 같이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벌써 이기고 있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교섭은 말없이 시작되어 있고 이 교섭의 끝자락은 승리라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들 소중한 시간 또 내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 권영국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동인권 변호사입니다. 소중한 분들 모셔서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배워서는 남줘야 됩니다. 배워서는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라 남줘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동지들의 손을 손잡고 오시면 그 희망의 속도가 조금씩 당겨집니다. 뭐 조금 더디더라도 50동안 참아도 돼요. 인내할 수 있겠죠. 그죠? 더딘 것보다는 우리가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동지들 가슴 속에 중단이라는 용어, 포기라는 용어를 이제부터는 버리고 우리는 한대적 지휘자를 중심으로,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하게 해서 전진만 하자. 그러면 승리는 반드시 온다. 길 건너 현대철이 그렇습니다. 우리 이야기 해보면 금속으로 가면 망한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는 자동차가 국산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GM, 대우, 쌍용 전부 다 금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전부 다 미사일이나 뭐 토요타나 뭐 BMW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현대철 파업하는 부분들을 오늘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 거죠. 현대철 또 파업하더라. 동지들은 현대철 파업해서 망해야 좋죠. 그죠? 경제상. 포스코가 그 업장으로 저는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왜 포스코가 현대철 경청하는 그건 가짜입니다. 그런 어떤 아직까지 속여왔던, 아직까지 감추어왔던 그런 어떤 장막에서 벗어나서 우리 새로운 금속으로 자랑스러운 옷을 입고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18만이 동지들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바로 권영국 변호사님 모시고 힘찬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나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거 좀 어울립니까? 예, 악세사리 같죠? 지금 녹음 때문에, 예, 이게 마이크용으로 지금 한 겁니다. 오늘 우리 이전락 지부장님께서 봄이 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봄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연이 돌아가면 봄이 자동으로 오죠. 근데 인간 세상은 그냥 자동으로 오진 않습니다. 그것은 객관적 환경이 아무리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들이, 그 주체들이 그 봄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는 봄을 평생 동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봄을 맞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결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아마 처음으로 이런 이제 포스코지의 이름으로 공개 강좌를 지금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이 강당을 꽉 채우고도 남아야 되겠지만 여전히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혹시 거기 가면 물들지 않을까? 또는 내가 거기 가면 찍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군요. 예. 근데 저하고 오늘 쭉 얘기를 해보시면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주저했던 것이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럽게 또는 속 좁게 살았지? 세상은 정말 매우 넓기도 하고 또 내가 조금만 용기를 내면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제목하고는 약간 바꿨습니다. 사실 법이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인 우리가 무언가 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노동법이 현실에서 살아납니다. 그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데 법이 우리를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노조할 권리 이렇게 조금 바꿔봤습니다. 쓰다 보니까 원래 오늘 19시로 해야 되는데 17시 30분을 해서 약간 사고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건지 한번 같이 볼까요? 안 넘어가. 예. 넘어가네요. 자, 오늘 해야 될 너무 작네요. 크게 보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 노동의 의미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가끔 만나면서 얘기해 보면 아직도 이제 노동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쓰는 말이 사실은 자기의 생각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왜 노동자인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간담회가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헌법이 다 보장한 권리인데, 근데 이 권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노동법의 성립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피나는 역사가 존재했습니다. 그 위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동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노동기본권. 그죠? 이게 노조할 권리하고 노동기본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드디어 회사가 과반수 노조 공고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이 포스코주의에서도 자신의 몇 명인지를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우리가 3,319명이다 하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 공개하는 의미는 일정 부분은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헤쳐나가야 할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접을 하는 그림인데 이게 어디 나오는 그림이죠? 지혜 홈페이지 첫 장면입니다. 네. 멋지게 잘 뽑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인용해봤습니다. 자, 노동이란 게 뭘까? 노동. 우리가 이제 노동을 하면 사람이 그냥 몸을 움직이면 다 노동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물놀이를 갈 수도 있고 또는 캠핑을 갈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놀러 간 것을 노동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죠. 네. 여기 보시면 자연 상태의 물질, 자연 상태의 어떤 것을 인간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전환시키는, 바꾸어내는 그런 활동을 우리는 노동이라고 합니다. 이제 의문이 많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에어컨이나 이런 것을 이제 짊어지고 와서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동하는 것, 유통 과정도 보면 그 자리에 두면 나한테는 소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옮겨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전환시키죠. 이런 활동들을 다 포함해서 노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좁은 의미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에는 두 가지 계급이 어쩔 수 없이 존재합니다. 자본가와 노동자가 존재합니다. 한 사람은 생산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내 몸통 아래밖에 없습니다. 생산수단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가지고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야 되겠죠. 우리는 노동자를 스스로 판매하고 구매하는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계급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부정할 수 없는 계급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계급이 없는 것처럼 다르게 표현하죠. 근로자를 가족처럼 이런 얘기도 많이 썼어요 옛날에. 그죠? 그러나 절대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이제 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우리는 뭘로 할까? 뿌띠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규모, 작은 이런 표현인데 이 뿌띠 브로주아라고 하는 것은 생산수단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 노동력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요즘 이제 편의점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해관계가 노동자들하고 약간 중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노동자들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서로 대립하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노동에 대한 우리나라의 그 전반적인 인식을 한번 보시면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노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 노동이라는 말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린 학생은 10%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에 9명은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서 너 노동하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대체로 보면 노동 이러면 힘들다, 그죠? 고생스럽다. 그다음에 뭔가 좀 천한 사람이 하는 거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힘들다, 노예나 천민, 그다음에 공사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동에 대한 반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노동자가 없으면 우리는 따뜻한 집에 살 수도 없습니다. 노동자가 없으면 에어컨 하나 설치하지 못합니다. 올해 여름 어땠어요? 더운 여름날 열사병으로 일사병으로 많이 죽었어요. 그죠? 올여름에 그 열사라고 하죠. 이 더워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한 50명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메르스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메르스 죽은 사람은 39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994년인가 그때는 그때도 엄청나게 더웠다고 합니다. 93년인가 4년인데 그때 이 열사병 같은 거 죽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우리 잘 모르죠. 왜 그렇게 많이 죽었느냐? 그때는 에어컨 보급률이 10%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급률이 약 90%를 넘습니다. 자, 이걸 하나 보더라도 에어컨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면 더위에 엄청난 사람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 노동에 대한 인식은 이미 학생 때부터 완전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자, 근거는 뭘까?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하나는 노동의 가치와 권리에 대한 교육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번 보십시오. 영어, 수학, 국어 이거 잘하는 놈은 장땡이야. 맞죠? 여러분에게 노동에 대해서 노동이 어떤 가치가 있고 노동이 여러분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시죠. 마치 우리는 펜만 가지고 열심히 암기하고 성적만 잘 맞으면 우리는 그 친구가 매우 뛰어난 친구이고 매우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인식합니다. 조선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면 산업공상이라고 했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자원급제하면 모든 게 다 피해입니다. 물론 신분에 의해서 올라갈 수 없는 계단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 산업공상이라는 이 인식이 매우 뿌리 있게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거기 소작농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양반은 굶어 죽기 딱 직전입니다. 맞죠? 아무것도 안 해. 그러한 고된 노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품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영국의 이 한번 보면 영국에서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있느냐? 영국은 노동을 경제의 하위 요소로 보지 않습니다. 시민의 존재 방식으로 봅니다. 노동을. 우리는 경제부 장관하고 노동부 장관이 붙었다 하면 누가 깨져요? 노동부 장관은 저 밑입니다. 네. 늘 보면 우리는 경제의 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경제가 위험하다면 노동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폭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바로 노동관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민에 대한 영국의 그 정의를 한번 보면 나머지 쭉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면 시민은 곧 노동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2016년 10월 11월 2017년 초까지 촛불 항쟁이 있었죠. 근데 실제로 그 촛불 항쟁을 끝까지 유지했던 그리고 이끌어냈던 중추 세력은 누구였느냐? 일반 시민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처음에는 앞장을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아니면 민주노총의 간부가 연단에 올라가면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것처럼 왜곡되어 있고 마치 뭔가 조금은 편향되어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제 사회적 경제적 처우가 이 노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계화되어 있어요. 정규직, 비정규직, 여성, 남성 구분되어 있죠. 이제는 대기업 정규직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실제로 보면 엄청난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노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역사를 가르칠 때 거북선 이순신, 항용사 누가 지었냐 이러면 꼭 누가 뭐라고 그래요? 거북선 누가 만들어서 하면 이순신이 거북선 만들었나요? 그 사람은 거북선을 만드는데 하나도 만들자고 했겠죠. 결정을 했겠죠. 그러나 실제로 거북선을 만든 사람은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목수들이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실제 이제 우리가 잠수함이라고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계 최초의 잠수함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조선의 노동자들이었어요. 근데 이건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우리 정치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여러분들, 노동자들이 제대로 국회의원 된 사람 있어요? 한번 꿔보시죠. 노동자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운 우리가. 그래도 기업체를 운영하는 우리 사장이 제대로 대표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계급적 이해가 다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좋은 얘기를 했죠. 그러나 들어가면 배반해버립니다. 그럼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노동자들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배반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대표를 국회로 보내지 못합니다. 국회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시의회를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기는 좀 있어요. 그죠? 그동안 노력을 해서. 경주에는 노동자 대표가 하나도 없어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우리 인구 전체의
몇 퍼센트가 노동자입니까? 가족들까지 생각해 보시죠. 거의 압도적입니다. 7, 80%를 한 80% 이상이 실제로 자영업자를 빼면 거의 90%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가 노동자지 뭡니까? 그게 무슨 자본가입니까? 맞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자기 대표를 뽑아내지 못해요. 왜 그럴까? 이게 바로 노동에 대한 매우 왜곡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대희 부장을 우리가 시의회 보냅시다 하면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아, 저 자식이 나랑 똑같은데 지가 뭘 더 잘한다고 비하해요. 그런데 나를 오히려 옥죄할 수 있는 사장이나 이런 놈들에 대해서 그가 마치 유식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매우 잘못되어 있죠. 포스코에 철을 만드는데 전로에 누가 가장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지. 노동 환경을 누가 잘 알아요? 포스코가 부조리하는 걸 누가 잘 알고 있어요? 사장이 알아? 기자가 알아? 변호사가 알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노동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여러분 이상 아는 사람이 없어. 맞죠? 이런 잘못된 인식이 정치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부끄럽죠?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얼마인지 아시는 거예요? 올해 아마 수출만 6천억 달러가 넘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까지 합치면 1조가 넘습니다. 무역 규모가 세계에서 6위 정도 됩니다. 우리 1980년대, 여기 1980년 안 태어난 친구들 있구나. 80년대에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100억 불 수출입니다. 지금 원래가 6천억 불을 돌파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얼마가 늘었어요? 600배가 늘었습니다. 600배가. 이런 나라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남녀 임금 격차가 세계적으로 1등입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자, 여기 보세요. 참 아름답게 보이는 장면이긴 한데, 예. 우리는 근로자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죠. 우리의 그 법률 이제 법전에 보면 노동자라는 말은 없어요. 근로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로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자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따가 근로자하고 노동자에 대한 차이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종업원은 뭐냐, 종업원. 그 다음 또 직원은 뭐냐, 사원은 뭐냐. 여러분들을 스스로 정책, 내 정체가 뭐야? 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까? 종업원은 뭐 어떤 업무에, 직군에 속한 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직원은 뭐 직업을 수행하는 자, 뭐 이런 거겠죠. 사원은 뭐예요? 회사의 구성원이겠죠. 네. 이 여기에서 보면 계급적인 성향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계급하니까 야 저거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 아니냐? 그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산수단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고 내 노동력을 파는 사람. 이거는 우리 현실이 그대로 나뉘어져 있어요. 부정하면 안 돼. 이걸 부정하는 순간 우리 인식이 완전히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공짜 노동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인식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임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자이기 때문에 노동을 제공했으면 그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본주의에서 무노동이라는 건 있을 수가 사실 없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이걸 받지 않는 건 맞겠지만, 그죠?
노동자라는 표현이 언제 그 대중화됐을까? 이게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7년도에 6월 항쟁이 있었어요. 민주주의 투쟁이 있었죠. 그리고 7, 8, 9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동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파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3천 몇 개의 노동자가 생깁니다. 이때 노동자들이 외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노동자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부르고 외치고 합니다. 이때 이제 드디어 크밍아웃 한 게 노동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전까지 대부분 보면 근로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노동자는 뭐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노동을 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노동을 해보고 나서 그 취업이나 채용을 결정하진 않죠. 내가 노동하기 전에 너를 고용할까 말까를 결정하잖아요. 그죠? 정확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노동력을 팔고 사는 겁니다. 이게 뭐 인신매매하는 거야? 뭘 자꾸 팔고 사? 어떤 사람 저한테 와서 이럽니다. 변호사 사는데 얼마 들어요? 이렇게. 저는 요즘 매일 사고 팔립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긴 한데 뭐 역시 그건 사고 파는 거 맞겠죠. 부인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자 이겁니다. 노동한 만큼의 대가를 자본가들이 만약에 지급한다면 그들이 가져가는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동력을 팔고 여러분들의 노동한 대가는 노동력의 대가보다 훨씬 큽니다. 노동력을 산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다 가져갑니다. 이게 우리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이윤의 비밀입니다. 사실은 뭐 어쨌든 자꾸만 우리는 노동의 대가를 받았다. 우리가 일한 만큼 다 받았다. 그건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실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고 노동력의 대가를 여러분 받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 대가로 생활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고 내가 생활할 만큼을 실제로 서로 주고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근로자는 한자로 이렇게 표현하면 부진을 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일을 한다. 네, nom자자를 썼어요. 자, 이 근로자라는 개념은 여러분 예전에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하지. 뭔 잔말이 많아.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 군대가 뭐라 그래요? 까라면 까지. 이거잖아요. 그죠? 이때 주체는 누굽니까? 부지런을 하라고 지시하는 자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사장입니다. 근로자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사용자입니다. 자,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근로자일 때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시키면 걸 하지. 네가 무슨 권리를 주장해. 이렇게 됩니다. 이때 주체는 사장입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대가를 받는 거야. 힘쓸 놈자, 일할 놈자. 이때 주체가 나로 오면 내가 주체라. 일하는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한 만큼 네 왜 안 줘? 라고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드디어 권리의 주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주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한번 보세요. 이 근로자라는 의원의 유래는 바로 일제시대 때 근로정신대에서 튀어나옵니다. 이거는 매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용어예요. 근로자가 매우 순한, 성실한, 착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지만 일제시대 때 그 끌려갔던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것이 근로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슨 권리가 있어? 이렇게 사상을 제거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근로자예요.
이것은 결코 불운한 용어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봅시다. 제가 승천할 때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노동자다 하면 같이 합니다. 그래야 이제 드디어 원래처럼 바뀌는 거죠. 나는 노동자다. 나는 노동자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노동자다. 나는 노동자다. 예. 이게 이제 이 노동자와 요거 달라요. 영어 표현도 다릅니다. 레이버 워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일만 하는 사람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자, 거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노동권이 어떻게 성립되는가 한번 보시죠. 그 노동법은 시민법이 있는데 우리가 민법을 보통은 시민법의 대표적인 법으로 봅니다. 시민법은 개인이 평등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민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계약 자유 원칙. 그러니까 내가 내 길을 잘라서 파는 계약도 옛날에는 수용했습니다. 그만큼 계약 자유 원칙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자본가하고 노동자가 계약을 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을 때, 법이 없을 때 그 노동자들 어떻게 계약을 했을까요? 하루에 18시간 일을 해도 그냥 계약하면 끝이에요. 나중에 그 영국의 조로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폭동이 일어납니다. 참다 못하니까. 하루에 6시간 잠만 재우고 계속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돼요? 한계에 도달합니다. 폭동이 일어나죠. 기계를 막 부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 우리 체제가 위험하다. 자본주의가 위험하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노동법입니다. 그래서 노동법은 개인 대 개인의 계약을 극복하게 만든 거예요. 집단과 개인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 시민법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노동법이 적용되는 데는 민법이나 시민법이 적용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자꾸만 민법 원리를 적용하려고 하는 움직임들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회법이라는 사회보장법도 있고 노동법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노동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이제 법이 갖고 있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자, 요 얘기는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뭐 이거는 뭐 약간 불편해질 수도 있는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이 교섭 요구가 문제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로 보면 어떤 식이냐면 법이 어떻게 판단하지? 법이 어떻게 해주고 있지? 저들이 부당노동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요. 회사 내에서. 공공연하게 한노가입을 막 강요하고 있어요. 그럼 저럼 우리 처벌 안 되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법은 이렇습니다. 법이 우리 편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법은 기존 질서 유지를 위한 강제 규범이 매우 강하게 작동합니다. 왜? 누가 만들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 중에 다수가 누구예요? 노동자 대변보다 반대쪽이 많습니다. 그 법이 만들어질 때 누구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죠. 법을 우리 쪽의 편이다라고 법이 무언가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법을 활용할 뿐입니다. 절대 법을 믿고 있으면 안 돼요. 물론 근대법은 왕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법을 귀족들이 만들고 의회가 만들고 바뀌어 왔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진척되면 진척될수록 시민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변자를 법을 만드는 쪽으로 보내겠죠. 예를 들면 영국이 노동법에서 가장 선구적이었어요. 그건 이따 나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영국의 노동당이 가장 먼저 생겼습니다. 노동자들의 대표가
노동당을 만들었고 이 노동당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 노동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뭐 이런 구조죠. 그래서 일단 근대법은 또 투쟁의 산물이다. 이런 이제 약간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1972년인가 스위스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왜 우리는 투표할 수 없을까요? 뭐 이런 이제 시위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성이 투표권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1970년대 초에 인정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디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언제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을까요? 2015년. 네. 깜짝 놀랐죠. 그죠? 왜냐하면 옛날에 여성들은 이성이 없는 존재로 취급해버렸어요. 항상 시민은 재산을 가진 남자를 시민이라고 불렀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었죠. 자, 요건 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산업혁명 당시에 영국의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던 여성입니다. 몇 살 보여요? 6살.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영국 노동법이 어떻게 제정이 되고 벽체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이 이제 불붙기 시작할 때 그 전에 보면 자본주의 이 태생이 보면 이제 계약의 자유를 가장 이제 절대화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절대의 원칙을 만들어냅니다. 내 재산은 아무도 손을 못 대. 이게 소유권 절대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계약의 자유를 제한한다. 집단이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이걸 불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재밌게도 이 단결금지법의 원래 이름은 Combination Act로 되어 있어요. 단결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름 자체가. 근데 실제로는 노동자들이 서로 같이 뭔가를 하면 형사공무죄로 처벌했습니다. 초기에. 이런 이제 시기를 거치죠. 그런데 이 초기에 이제 단결을 금지하던 시대가 조금 지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이 방적 기계 엔진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공장제 수공업 사람들이 막 공장에 모여서 자기 손으로 일을 하다가 이런 이제 방적 기계가 만들어지니까 기계로 막 바뀌죠, 그죠? 자, 기계로 바뀔 때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숙련공입니다. 맞죠? 숙련공이 드디어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산업혁명 초기에 공장제 수공업 당시에는 숙련공들이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왜? 내 기술이 없으면 아무도 못해. 그때 길드라는 조직에 의해서 굉장히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기계화가 진전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숙련공들이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영국의 이게 이제 아마 16세기 정도 됩니다. 이때 네드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로빈 훗처럼 영국 노동자들한테 굉장히 칭송받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외칩니다. 저 기계들이 우리를 내쫓고 있다.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참을수 때려서 기계를 두드려 부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대요. 기계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네드러드라는 이름, 러드. 이게 이제 숙련공을 의미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러다이트는 러드의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때를 지어가지고 공장에 가서 기계를 부숴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자본주의 초기에 기계를 부쉈다. 이거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사회시켰어요. 엄청난 중흉에 처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노동자들이 이런 러다이트 운동을 전개하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상태로 가서는 이 도대체가 이 공장을 제대로 운영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러다이트 운동이 최초의 노동운동이 되는 겁니다. 이 러다이트 운동의 결과로 뭐가 폐지게 되느냐? 바로 이 단결금지법이 폐지가 됩니다. 형사공무죄로 처벌하던 것이 없어지는 거죠. 네. 자, 이제 이게 기계를 부수는 이런 이제 그림입니다. 자, 이런 이제 운동의 결과 일단 형사공무죄가 단결금지법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노동조합법이 있고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그죠? 근로조건을 정하는, 노동조건을 정하는 법이 개별적인 이제 법인데 이게 근로기준법입니다. 영국에서는 주로 이제 공장법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공장법이 만들어지는 그 역사를 보면 참 이 뼈아픕니다. 한번 보세요. 최초의 이 공장법이 영국에 18세 이하 연수 노동자의 하루 노동 시간을 12시간으로 낮추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면 근로기준법의 표시였습니다. 자, 아까 그 6살짜리 여성이 방식기계 앞 중간에 서 있죠. 이때는 영국에서 노동자들이 그 시골로부터 쫓겨 올라옵니다. 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앵클로저 운동 아세요? 들어보신 있습니까? 앵클로저. 이게 영국에서 이제 이 상인들이 막 외국에 인도도 가고 이렇게 이제 콜롬비아도 가고 막 나가죠. 이 와중에서 그 섬유공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섬유공업이 발전하니까 옛날에는 모직입니다. 모직은 약으로 만들죠. 이게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니까 이 농노, 옛날에 있었던 그 영주들 그리고 지주들 이런 사람들이 그 경작지를 농업용지를 다 뭘로 바꿔요? 목초지로, 목장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이제 농경지였을 때는 그 농노들이나 소작농들이 땅을 나누어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시주나 이 영주들이 자기 이제 땅에다가 울타리를 칩니다. 이게 앵클로즈예요. 둘러싸라는 표현이죠. 펜스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농사를 짓던 농노들을 다 내쫓아버립니다. 목장에 양을 키우는 그걸 뭐라 하나? 양식이 몇 명 있어야 돼요? 몇 명 없어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갑니까? 굶어 죽지 않으려면 도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합보강, 합숙소 이런 것들이 공장 옆에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거리에 넘쳐나는 게 노동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자본가들이 얘기했던 바로 식문의 해방인데, 식문이 해방되긴 했는데 굶어 죽을 자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공장으로 취업을 해야죠. 이렇게 해서 하루에 실제로 이제 그때 나온 이제 통계를 보면 하루에 보통 2816, 16시간은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시간까지를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5살, 6살 때부터 그 공장에 들어가서 방역기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영국에서는 조로 현상이 발생합니다. 조로로 하면 조루가 아니고 40대가 되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12시간으로 낮추는 것이 바로 노동법의 첫 출발입니다. 끔찍했겠죠, 그죠?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잖아. 근데 우리는 도대체 아직도 얼마나 일을 하고 있어요? 12시간 합니다. 그렇죠.
그때는 지금은 그래도 휴식을 많이 주는 거 있긴 한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10시간 노동법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장공급이 노동조합법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숙련공들이 서로 길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 시장을 딱 웅크리고 있다가 아까 이제 기가 막 들어오니까 비숙련공들도 이제 오히려 숙련공들이 이제 약한 지위로 가죠. 여기에서 이 보면 이제 집단적 노동계법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처음에는 형사상 면책만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안 겪어봤으면 좋겠는데 요즘 파업이나 뭔가를 하고 난 뒤에 구속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죠? 손배가압류. 손배가압류 때문에 노동자들이 철탑 위에 올라가서 농성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자살도 하고 예전에 이런 소식들을 많이 보게 되죠. 지금도 노동조합을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쌍용 자동차도 아직 회사에 의해서 수십억이 지금 재판에 진행 중에 있어요. 제가 2002년도에 그 발전노조가 38일 동안 파업했어요. 근데 뭐가 도사리고 있었어요? 바로 민사상 책임을 물어듭니다. 1906년도에 이 영국에서 이제 테프 베일이라고 하는 철도 회사가 있습니다. 이 철도 회사가 파업을 들어갔어요. 근데 노동조합은 보통 법인을 등록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는 법인이 아니면 어떤 그 의무의 책임 주체로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 테프베일 철도 회사는 법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노동조합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법원이 이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서는 유독 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손해배상을 인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가압류가 들어와 버리니까 노동조합의 모든 재정이 다 묶여버린 거예요. 이때 노동자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러면 우리 노동조합은 끝났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했던 것이 뭐냐? 노동당에 이때부터 가입하기 엄청난 수가 가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총선이 있었는데 1년도 안 됩니다. 요건 사건이 있고 그리고 무려 28명의 노동자들을 우리가 말하는 의원으로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서 진출시킵니다. 그 여파로 바로 뭘 했냐? 파업에 대해서는 민사 청구할 수 없다는 민사면책 조항을 노동법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파업하면 불법이라 낙인 찍히면 바로 손배가 들어오죠. 진정으로 노동권이 보호되려면 이 민사면책, 평화로운 파업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규정이 우리 법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만들려면 누가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어요? 네, 그래도 정의당 이런 데가 많이 돼야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8년이 됐잖아요. 노동법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과반수의 노동당의 후보들이 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바로 집권당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유럽이 그냥 복지국가가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회당, 노동당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노동당에 가까운 당들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절대 그들이 그냥 복지국가가 된 게 아닙니다. 네. 복지국가 되면 망할 것 같죠. 근데 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국이에요. 그죠? 네. 뭐 파업하면 망한다? 그건 정말 헛소리예요. 유럽만큼 많이 파업한 데가 없어요. 다 망했어야죠. 근로시간 단축하면 우리나라 경쟁력 상실하기 때문에 경제 망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유럽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달씩 노동자를 다 휴가 가버려.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생산성 높아. 경쟁력 높아. 선진국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높아.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파업을 하면 다 망할 줄 알았더니 망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을 다 올라가네?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현대제철 파업 많이 했잖아요. 망해야 되잖아. 근데 이미 임금 수준이 포스코를 넘어가버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죠? 네. 아이러니하죠? 왜? 이게 그 경영이 투명해지고 정상화됩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뛰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근로 조건이 나쁘면 어떤 식의 생각하느냐?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뭐래? 내만 고생하는데. 예? 그래서 시간을 끌어버립니다. 6시간 일을 할 수 있는 걸 8시간으로 늘립니다. 그래야 내가 먹고 사니까. 8시간 할 수 있는 걸 10시간으로 늘립니다. 생산성을 누가 떨어뜨리고 있다? 노동자들이 웃기고 있네. 그 자본가들이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왜? 동기부여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왜 열심히 일을 해? 맞죠? 포스코가 대표적입니다. 예. 직원들의 길을 어떻게 죽여서 생산성을 떨어뜨릴까를 많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노동자들이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노동조합 만들면, 민주적인 노동조합 만들면 회사 망하게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아까 우리 지부장님이 23세 그 청년 노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포스코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민노에 가입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정답입니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왜 그게 정답인지. 자, 단결권에 대한 서구의 역사를 보시면 처음엔 금지했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이거 계속했더니 폭동이 자꾸 일어나네. 안 되겠어. 그래서 그냥 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점점 이제 노동자들의 싸움이 격화됩니다. 그래서 노동상권을 드디어 법으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바이마르 헌법 이게 바이마르는 지역입니다. 여기 이때 무슨 의회가 이때 있었고 여기에서 독일의 헌법을 제정하는데 최초로 단결권을 여기에서 명시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잘 보셔야 돼요. 1919년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혁명이 언제 일어났어요? 러시아? 1917년. 지구상의 최초의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게 1917년. 레닌 볼셰비키 정당이죠. 당이 집권합니다. 자본주의의 모순이 자꾸만 축적되다 보니까 자본주의 체제가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체제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체제 내에서 한번 열심히 다퉈봐라 라고 만들어진 게 노동상권이에요. 이게 뭔 대단한 권리가 아니야. 왜?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하강과 상승 국면을 타게 돼 있어요. 모순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돼 있어요. 이걸 풀어보자. 제도 내적으로, 체제 내적으로 풀어서 부여한 권리가 노동상권이에요. 사회주의로 넘어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권리. 근데 그 권리를 행사했다고? 불온하대요. 자본주의는 사실은 박수를 쳐줘야 될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그래서 오바마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든든한 뒷배는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십시오. 대통령이 그 말을 해요. 왜? 이게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 이해관계 걸려있고 분산복합 자본가들의 정권이잖아요. 공화당이. 그 저항을 뚫고 법을 하나 제대로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 정확히 드러낸 거예요. 그래 뭘 해요?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투쟁하라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법으로 바꾸기에는 하세월이야.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자본주의 첫날 걷는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뒷배가 되는 것은 노동조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공산주의 아니에요. 가장 자본주의 사회주의에 맞섰던 나라 미국, 그 나라의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노조할 권리가 뭐야? 노동기본권이 뭐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올해 11월 달에 총파업을 민주노총에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노조할 권리 들어가 있어요. 노조할 권리가 뭐 이렇게 중요하지? 벌써 9시를 달리고 있네. 큰일 났네. 아닙니다.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밤샐 수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그럼 오늘 밤 새도록 뽕을 때리시고. 아, 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 사이에는 글쎄 좀 얘기할 부분도 있습니다. 비슷하네요. 이건 2014년입니다. 2014년이면 그 누구 정권이죠? 이거를 벗으려고 했더니 마이크가 아, 이 텐트네. 아, 더워서 일단 벗고 하겠습니다. 그 혹시 화장실 가고 싶으면 이따가 9시 잠깐 쉬죠.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게 2014년 박근혜 정권 시절에 우리나라의 그 세계 노동 권리 지수가 이 평가가 됐는데 놀랍게도 이 5등급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5등급 밑에가 5등급 플러스인데요. 여기가 5등급 플러스가 소말리아, 시리아 이런 데입니다. 그 바로 위에가 우리나라입니다. 필리핀은 노동운동한 총으로 막 싸우고 죽여버립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노동 권리 지수가 이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나요? 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을까요? 엄청났죠, 그죠? 여러분들 그 철탑에 지금도 올라가 있잖아요. 파인텍인가요? 올라가면 내려올 수가 없어. 내려오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했던 게 400 며칠 올라갔어요. 자,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겪고 있는 거예요. 물론 부촛불혁명이 끝나고 난 뒤에 하여튼 예전보다는 좀 더 국민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정권이 들어섰고, 그로 인해서 이 노동자들의 권리는 조금 더 신장되고는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왜 본질적으로 보라고 얘기하느냐? 포스코에 여러분들 다 잘 알잖아요. 회사가 노동조합 가입을 강권하는 것은 니도 알고 나도 알아. 우리가 다 알아. 그죠? 그런데도 정권에서 방치하고 있어요. 맞죠? 네. 그래서 본질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당노동 행위는 엄벌에 처하겠다. 100일째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입으로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니도 알고 나도 알고